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책을 하나 골라서 봤는데 내용이 제 생각하고도 너무나 유사하고, 그리고 아주 책을 쉽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려운 글을 쓰지도 않고 아주 쉽게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라는 책인데, 여러분들도 이 책은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우리 한국 미래 경제 대위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 쉽게 풀어낸 것 같아요. 부제로는 미중 관계의 역전이 불러올 격변의 흐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2020년, 2032년 경제 변동 요인 분석과 한국의 생존 전략에서 한국 경제 침체의 반전을 꾀하다. 2032년 미중 역할 관계 분석, 국내 제조업 미래 트렌드와 생존 전략,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성장 기회 대전망. 이 책을 제가 요약해서 하기는 좀 시간이 걸려서 여기 좀 자료난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기회를 잡으려면 향후 10년의 경제를 읽어라. 그렇죠. 우리가 항상 미래를 최소 10년, 100년, 50년, 100년 이렇게 내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중 패권 다툼이 크게 다다르며 국제 경제의 격변이 예상되는 2032년. 왜 2032년이냐 하면은 2032년 되면은 중국이 2032년이 되면은 무역량이 초과를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이제 최대 격변기가 예상되는 건데, 세계 경제,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면 확실한 부의 길이 열린다. 자, 미래를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현재의 그저 당장의 어, 현상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음, 실패를 하는 삶이 되겠죠.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완화적 통화 정책 등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많은 해였다. 2020년에도 세계 경제는 위기를 맞이할 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구조적 장기 침체, 소득 불균형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52시간 근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머지않은 2020년과 그 이상으로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그죠?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의 저자인 정동희는 애널리스트로서 신한종합금융 국제금융부를 비롯해 여러 정권사에서 근무하며 길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내다보는 예리한 안목과 10년여간의 중소기업 현장을 겪으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 그리고 국내외에서 있었던 2019년의 큰 경제 이슈와 최근까지의 경제 지표를 토대로 2032년까지의 경제를 내다보고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주식시장의 흐름을 비교 분석하여 10년 이내에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측한다. 저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그죠? 결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가 찾아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방법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향후 10년여의 세계 경제 변화를 살피고 현명하게 대처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프롤로그 다른 시각과 방법론으로 미래 전망에 접근하다라는 거고, 1장은 2020년, 2032년 국제 전망. 저는 이거 제 목차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공부할 때도 목차를 먼저
목차를 우리가 쭉 자세히 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 책 내용의 전체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저는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2장 누가 우리 치즈를 옮겨갔을까? 천편일률성이 강행되는 디범벅이 된 치즈. 그리고 3장은 2032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4장 경제 불황이 전쟁 가능성을 촉진시킨다. 5장 두 번의 위험과 두 번의 기회, 한국 경제 위기,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성장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6장은 2032년 제조업 트렌드. 출판 서평을 보면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전과 엄습하는 경기 침체의 공포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가속화될 것인가? 미중의 결정적 충돌이라는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기회가 열릴까? 그죠? 열린다 하는 것인데,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직전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 패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꼭 80년이 된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로 대변되는 산업 고도화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알리바바, 하웨이 등 중국 기업을 보면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며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GDP는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대비 63% 수준이며 성장률은 6.6%이다. 지금 성장률 많이 떨어졌죠. 2.1% 지금 2.1% 정도로 지금 올해 성장률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 이하로도 지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책을 썼을 때하고 현재 상황은 좀 달라진 거죠. 그죠? 향후에도 중국의 성장률이 6.5%를 유지하고 미국이 2018년 잠시 보인 3%대 성장세가 다시 2%대 성장세로 회귀할 경우 2030년 늦어도 2032년 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2032년 근데 역전될 것인지 이거는 좀 이제 물음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미국도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다면 패권국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에 무역전쟁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정책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세계의 패권을 두고 양국은 끊임없이 경쟁을 할 것이고 중국의 GDP 역전을 경계로 하여 일등적인 충돌이 예상되는데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일시적으로 위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반론을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게 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도 사실은 미국을 넘어서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의 힘에 눌려서 무너지고 말았고 지금 중국도 그죠? 결국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우리가 측면을 보면은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모든 원천적인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군사 강대국이고, 그리고 세계 금융을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국이 결코 미국을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중국하고 미국의 이제 미국의 대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저 미국하고의 동맹을 우리는 저 혈맹이라 합니다. 그저 동맹이라고도 하고 우리 미국은 근데 그걸 지금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라는 나라가 아시아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유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금융 질서를 유지하는 건데
그 금융 질서를 깨고자 하는 게 이제 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커져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크게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 커지는 것은 미국은 아주 위협적으로 보고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종교적인 문제, 세계 패권의 문제,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제가 하면은 좀 너무 조금 이제 먼 이상한 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가 세계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2000년 주기로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 2000년 주기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반드시 악재라고만 할 수는 없다. 과거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생겨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세계대전 발발 후의 자본순환의 환승역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오늘날 세계 금융 흐름을 좌우하고 있듯이 다가올 경제 대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또한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보다는 위기가 지금 더 많이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세 가지가 준비해야 한다. 첫째, 국제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교통, 금융,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인프라 투자와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좀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교통 문화 이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하다가는 양 나라에서 양국에 대해서 적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양국에 다 이래 되면은 분명히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중 패권을 하는데 우리가 양국을 다 조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두 대국 사이에서 팽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곳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선택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를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근데 중국을 선택하는 순간은 우리는 영원히 한쪽 편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쪽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자유우방 국가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이란 나라가 그저 성장을 하면은 우리한테는 도움될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주위 국가를 식민지화, 중국이 성장한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그룹이라는 것이 당장 중국의 패권 밑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인데 중국이 성장함으로써 중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의 탄압이 그죠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패권이 가지는 순간은 한국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년을 통해서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제조 강대국이 되려는 전략을 사용했듯이 한국 제조 비즈니스 전략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 자꾸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것이라는데 중국이 기술을 다 가지고 버리면 우리는 제조국도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식민지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아직 성장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술이든지 자기들이 가져가서 저거들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기술을 빼앗기고 생산 기지마저 다 뺏기고 속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중국하고의 동반 성장을 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제조를 우리한테 넘겼잖아요. 그 제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제조국가로 우리보다 이제 출발점이 늦으니까 우리를 넘어서야 되려면 우리 제조업을 다 가져가야 된단 말입니다. 기술과 이런 거를, 우리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비중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한국 국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정책의 입안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는
2018년 기준 미국 대비 63% 수준이다. 2018년 중국 GDP는 90조 위안 금리로 성장률은 천안문 사태 이후 28년 만에 최저인 6.6%다. 자, 지금 2018년 6.6%인데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2.1%까지 지금 떨어질 2020년은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2018년도에도 7%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2.1%까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중국의 성장률이 6.5%를 유지하고 미국이 이분은 이제 이 대책을 이제 좀 구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6.5%를 유지하고 미국이 2018년 잠시 보인 3%대 성장세가 다시平均 2% 성장세로 회귀할 경우 2030년 양국의 국내 생산 규모가 역전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근데 이 예상이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미국이 한 2%대 성장세로 올라오고 중국은 2%대 이하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규모의 역전 시기가 2026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2032년 늦춰질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도 2032년 GDP가 역전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약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한국 경제는 GDP 등의 각종 경제 수치를 봐도 성장이 멈춘 상태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던 국가재정자본과 그린벨트 지역을 값싸게 확보하여 아파트 공급을 하며 땅짓고 헤엄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자본과 슈퍼사이클을 맞았던 반도체업을 제외하고 민간자본의 양상을 보면 뒤로 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이 지금 후진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자산은 이제 늘어나는데 민간자본이 지금 이 후진이 지금도 가속도까지 붙은 상태이며 바로 앞으로 거론된 세 가지 착시 현상을 제외한 실질 경제의 전망이 장기적인 한국 생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공공자산이 너무 크다는 거죠. 공적 자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수도 너무 늘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자산 때문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성장이 지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막대하게 더 걷어야 되고 부채 축소 정책에 따른 역풍, 은행과 정부 간의 협조하에 전체 담보자산의 평가액 상향의 반작용이 특히 2026년과 2032년 사이에 확대된 금융 변동성과 맞물려 한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2026년에서 2032년 사이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시기적으로 불안정한 요인들의 연쇄적 부작용이 예상되고 이 시기에 안보 리스크가 불안정해지면 재원의 답보가 생길 것이며 그로 인해 2026년부터 안보 관련 국가 예산의 수요가 늘어나 2026년 이후 재정 긴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너무 공적 자금 역할이 너무 크게 되기 때문에 사적 민간 부분이 지금 위축을 받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제 절대 이제 기업들은 수출로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상관없지만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전반적인 주요 부진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며 경제 참가자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로섬 게임이라 했죠, 그죠? 지금 부동산도 사실은 제로섬 게임인데 지금 너무 부풀려 있습니다. 부동산은 수도권은 지금 너무 부풀려져 있고 지방은 좀 제로섬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게임 주체가 국가가 되면 식민지 쟁탈 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더 크게 보면 과도기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이 과도기의 생존 전략일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강자들이 약자의 것을 빼앗는 식민지 쟁탈도 그 한계를 드러나게 되어 결국 강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과거의 전쟁의 발발과 주가의 상승이 동반되었던 점은 전쟁 중에 군수물자에 대한 생산 자원 증가를 선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쟁 후의 새로운 신질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다는 게 근본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제가 물론 저 내용을 좀 중간까지 읽었는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을 한번 우리 저 젊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제 판단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이기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위치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잘못한 순간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성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미중 패권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이국지전이 일어나면 어디서 나겠습니까? 한국에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중심이 북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해갖고 중국 편에 들었다면 남한에서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부의 역할 때문에 북한에서 만약에 일어날지 남한에서 일어날지 보면은 우리가 중국 편을 반미 친중을 하는 순간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고 친미 반중을 하는 순간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일어난다면 물론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그죠? 그 전에 경제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이 항복을 할 경우는 쉽게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역할에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유우방 국가 속에 있는데 우리만 지금 정확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대만, 일본 다 자유우방 미국 편에 들어도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쪽 편 저쪽 편도 지금 못 들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 편을 선다 해서 실컷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대우를 잘해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보십시오. 더 대우를 잘해주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 근데 현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을 하지만은 더 얕잡아 보고 그죠? 멸시를 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갈수록 중국은 우리한테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대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게 나가면은 더 많은 제재와 그죠? 기술 유출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권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도 똑똑해야 되겠죠. 이런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부동산도 생각하고 경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